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시 순서는 정치권 소식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조혜진 전 의원,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SBS 보도국 정치부의 원일이 선임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원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각종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상승세를 보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대답이 나올 겁니다.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안희정 충남지사 여러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요. 관훈 토론회에서 했던 안 지사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지역과 세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골고루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저녁 뉴스에 나와도 채널이 돌아가지 않는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판이 결과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사과를 하게 만든 건가요? 아닙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저희 예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저로서는 제 소신을 한 이틀 정도 제가 어떤 맥락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제가 든 예시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가슴을 아파하셔서 그 가슴 아파하시는 국민들께 제가 사과를 드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 정당사에서 제가 탈당을 한다는 건 정당의 원칙을 지켜온 가장 단 한 점 남아있는 천연기념물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당을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검찰청사에 불려가고 구속되는 걸 보면 대통령과의 가깝기로 보면 확실히 가까운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권력의 크기를 보면 저는 허세였던 것 같습니다. 저나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공관은, 공사는 분명히 구분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제도의 공적 지위를 뛰어넘는 어떠한 활동이나 의사결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언론인들 여러분들은 매 그 어려운 순간에도 펜대를 놓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인으로서의 직업 철학 아니었습니까? 저는 직업 정치인입니다. 직업 정당인입니다. 정당인과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책임지고 맡아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가를 통합시키고 국가의 번영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치라는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게 제 직업입니다. 그러니 이 직업 정치인으로서 저는 숙면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젊은 주자로서 도전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안희정 지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데 굳이 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느냐는 질문에 상당히 소탈하게, 진솔하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같이 옆에서 직접 들으셨잖아요. 네. 한 발짝 떨어져서 좀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좀 이렇게 놓고 보면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긴장감은 좀 역력해 보이더라고요. 그 박 대통령 그 선의 발언 그 이후에 지금 이 집중 후폭풍이 와서 그런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사과의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한 흔적은 좀 역력해 보이더군요. 근데 사안별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대연정이라는 것은 협치라는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소식 굽히지 않았고, 지금 이제 보면 마지막 발언 보니까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 먼저 갈 거냐, 미국 먼저 갈 거냐 이렇게 질문이 딱 나오니까 아주 그냥 뭐 흔쾌하게 미국 먼저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우클릭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소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했다. 이런 평가는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선한 의지 발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틀 만에 사과를 했는데요. 박 교수님 보시기에 굳이 그게 사과할 만한 사안이었는지, 안희정 지사 조금 전에 얘기 들어봤습니다는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셔서 사과하게 된 거지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시장의 비판 때문에 사과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제가 빨리 사과한 이유를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치적 행위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첫째, 이제 나름대로 그 시대에 맞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정치인으로서 또 통합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당인으로서 궤도를 언제든지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건 상당히 참신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 신뢰감이 갈 수 있는 건 분명한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주당 경선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의 정당의 정치적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도 통합을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5.18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게 나간 감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거둬들인 것은 상당히 좀 현명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될 겁니다만은 속도 조절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는 것이 있다 보면 잃은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했을 때 지금 상황, 가장 잘 나갈 때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일종의 뭐랄까요 좀 상당히 위기이자 또 기회이자 뭐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격차가 여전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당 지지자들, 뭐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지지자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를 또 압도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좀 섭섭한 이야기겠지만은 그만큼 문재인은 곤란하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계층이 굉장히 많은 거죠.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이라든가 또 국민의당 지지자인데 민주당 소속의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이유는 문재인이 안 되게 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사실 그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자기를 지지하는 그 계층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문재인 후보를 꺾고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점 때문에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보다 더 앞서야 됩니다. 당내 경선인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3대1로 문재인 후보를 더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바깥에 있는 민주당과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국민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안희정 후보를 밀게 만드는 그 동력, 충성도, 참여율은 민주당 고정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를 찍기 위해서 가는 이 참여율보다는 확실히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은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은 그보다도 더 오히려 안희정 지사가 높아야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이길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중도 또는 반문재인, 비문재인 지지층을 상당히 규합을 잘 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흔들리거나 또 좀 지금 이런 난제를 만나가지고 휘청거리거나 해서 실망해서 또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면은 민주당 당내 경선이 결과를 또 결과 뻔히 내다보이는 그런 경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희정 지사가 오늘도 질문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한 3개의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 하나 하다가 2개의 질문 답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또 아마 선한의지 발언 때문에 안희정 캠프에서는 이제 안 지사를 향해서 이제 현장에서 증문즉답하는 거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 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니 할 법도 한데요. 그게 이제 속도 조절이라는 거잖아요. 캠프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2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말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선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도 선의를 가지고 잘해보려다가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때 증문즉답 이 분위기만 놓고 보면 막 그 말 듣고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웃고 떠들고 그랬었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을 딱 띄어서 민주당 당내에서 보면은 뭐야 지금 이제 그러면 잘한다 하니까 우클릭 하다가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끌어안고 가겠다는 거냐는 비난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문즉답으로 준비된 대통령이다. 나는 생각이 정리돼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거를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정제된 발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좀 있는 것이고 오늘 또 그 얘기도 나왔잖아요. 2번째 조심해야 되는 거. 왜 이렇게 말이 점점 어렵고 추상적이고 관념어만 나열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후보 토론에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재명하고 토론을 하면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죠. 안희정하고 또 얘기를 하면은 뭐 철학이 어떻고 가치가 어떻고 중도가 어떻고 뭐 그냥 과거 운동권 시절의 그 관념어의 나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맹이를 놓고 점점 컨텐츠가 혹시 바닥이 나는 거 아니라 이런 의심을 살 위기까지 좀 왔다는 거죠. 그 2가지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 일단은 성공을 했다라고 봅니다. 1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대선 전국에서 위치를 선점을 일단 했거든요. 문재인 후보 외에.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도 엄청난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그 거점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당의 어떤 대표 후보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뭐 탈당을 본인이 안 한다 하지만 탈당한다고 해서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으면 됐겠습니까? 막 과연 힐러리가 공화당 갔으면 그 후보가 됐을까요? 즉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 거죠. 지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로서 나온다 했을 경우 지금의 지지표가 민주당 경선에 다 따라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2단계 가는 것이 단순한 속도 조절 정도 말 조심이 아니라 본인의 정책 색깔, 앞으로 지표 이걸 다시 한번 명확하게 민주당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말 뛰어난 정치력이고 그래야지만 미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또한 또 제2의 또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세 분 말씀하시는 내용을 안희정 캠프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안희정 충남지사가 직접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희정 지사가 선의 발언했다가 비난의 화살을 받고 결과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측도 웃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죠? 네. 그 김정남 암살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통일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좀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견을 얘기해 줄 줄 알았더니 말씀이 우리도 그 김정남 암살에 대해서 그렇게 할 입장 처지가 안 된다. 그러면서 쭉 나열한 게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도 정적을 많이 제거를 했고 김구 선생도 암살을 당했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 김대중 납치 사건, 경백리 사건, 김형욱 납치 사건까지 권력의 속성이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김정남 암살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 충격을 가져오고 있는 이 사안의 본질을 그냥 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매 시대마다 일어날 수 있는 권력 투쟁의 그냥 한 흐름으로만 이렇게 본다는 거는 이거는 안보관과 역사관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거슬러 올라서 조선시대의 영조와 사도세자의 죽음까지도 같이 연관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 내에서도 이분의 이 안보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라는 비난을 이제 자초를 했죠.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고 심혈을 기울여서 영입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은 될 것 같은데 조혜진 전 의원은 저 발언 왜 문제가 된다고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보신다면? 관점도 잘못됐고 결과도 문제가 있는 거죠. 첫째는 그 권력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김정은처럼 저렇게 고모부도 그렇게 처형하고 이복 친형도 저렇게 암살하고 하는 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그걸 안보 문제하고 연결시키지 말자고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죽은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다 관심 갖고 하는 거는 핵을 손에 쥐고 있는 김정은이의 행동 양태, 심리 구조 이게 바로 우리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건데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그 친구 같으면은 핵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감 때문에 그 주목하는 것이거든요. 그 안보 문제가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보 문제하고 연결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김정은 저 암살 그 행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옹호하거나 뭐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이라든가 또 김구 선생 암살 사건까지 끌어들여 버렸어요. 김구 선생 암살된 거,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된 거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국민들 다 그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독재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김정은이 행태를 옹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거 비판할 수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은 과거에 통일부 장관 때부터 조금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민 일반의 정서하고는 다른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포용적인 행태를 계속 일관되게 최근까지도 강연이라든가 그 기고문에 보면 그런 걸 보여온 사람을 안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안보관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사람을 뭐 자기 자문단의 공동위원장으로 영입한 걸 보고서 조금 도움이 될까 생각했는데 역시 또 엑스맨 같이 이렇게 사고를 터뜨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발언이 비판받아야 될 논점을 좀 조혜진 전 의원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속성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김정은의 이번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박 교수님 또 다른 점에서 만약에 저 발언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문재인 대표께서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안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그 전에 이해창 전 총재가 아들 병역 문제로, 병역 비리 문제로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낙마됐단 말이죠.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한테, 전 대표한테는 안보의 늪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때 BBK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상당히 문제는 있었는데 그런 것도 힘을 발휘 못한 것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워낙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나올 때는 보수 진보가 엄청나게 첨예하게 싸우다 보니까 개인적인 정책 검증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냐고 모든 국민이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세현 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바로 자문단 위원장 아닙니까? 학자로서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북 문제에 있어서 두 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이 북한의 소용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경찰을 보면은. 근데 이 조사 상황을 보면서 이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같은 비판의 대의를 서야 되는 거예요. 타협이 없고 다른 생각이 없는 겁니다. 다른 걸 연상하게 한다든가, 뭐 김구 선생 발언을 한다든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 이런 사드 문제까지 가는 것은 이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새누리당에서 생각하는 잘못된 구시대적인 안보의식이고, 사드 문제는 이러이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안보 정책을 섬세하게 말하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비판할 것은 딱 짚고 전제로 하고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놔두면은 졸지에 정치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말을 꼬리를 계속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그 전 대표는 후보가 되더라도 안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를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단순하게 정세현 뭐 자문단장이니까 뭐 어떻게 해서 변명을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비판을 충분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자신의 자문단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현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해명했더군요. 지금 저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폐륜적인 그런 범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함께 규탄해야 될 그런 테러 범죄입니다. 정세현 장관의 말씀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와 다른 뜻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발언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야 3당 다른 정당들은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놀라는 것은 그러한 분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캠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세현 위원장과 안보관을 같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전 대표는 대선 캠프 자문단 정세현 위원장을 즉시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문 전 대표가 정 위원장의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문 전 대표 인식도 정 위원장과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전 대표는 당장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 장관의 거취를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네, 야권의 대표적인 대선 주자들, 차기 주자들이 일단 본인의 발언 또는 측근의 발언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범여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 최종 결정 선고가 다음 달 10일 전후에서 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선고하기 전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범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실까요? 탄핵 재판과는 별개로 탄핵 재판은 사법적 해결입니다만은 사법적 해결이 가져올 후유증을 우려하는 국민과 언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법적으로 탄핵 인용이냐 기각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도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은 탄핵 심판 가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해 주길 바라고, 정치권도 탄핵 이전에 어떤 정치적 해법이 있는지 적극 모색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제가 좀 고민했습니다. 조혜진 전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되는지, 원일이 기자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네. 바른정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찬성할지 반대할지가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생각을 달리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온 정당 아닙니까? 탄핵 추진하라고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바른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약에 자진해서 물러난다면 정치적 해법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이에요, 저게. 그냥 일개 의원이 아니라 원내대표 발언이니까 그럼 바른정당 내에서의 바른정당의 지금 스탠스가 바뀐 거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계속 여러분한테 물어봤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만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다른 그 당론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오늘 정병국 대표는 오늘 아침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사법 절차는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 분명히 바뀌었고요. 당론 변경 없다는 거고, 자진 하야가 해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또 선을 딱 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된 것만 놓고 보면 최소한 바른정당 분위기만 보면 바른정당이 당론으로 자진 하야로 선회하거나 뭔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저렇게 정치적 해법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고 나온 것이 그럼 과연 개인의 생각이냐? 또 이것만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는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태극기와 촛불이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에 모이고 있으니 국론 통합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뜻의 얘기다라고 조영 원내대표가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조혜진 의원님, 바른정당 정말 전체적으로 기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원일이 기자 말씀이 맞습니다. 큰 기류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조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그런 이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지역구가 혹시 대구 경북이나 이쪽 지역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같은 보수층인 이게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지금 탄핵 심판이 다가오면서 거리의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격렬하게 지금 이제 충돌하는 상황이 가고 있는데, 이게 탄핵 결론이 나고 난 뒤에 그걸로 다시 이제 모든 게 종료가 되면은 괜찮은데,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기각이 되면 기각이 되는 대로,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는 대로 더 큰 갈등과 대결 구도로 가고, 또 이게 만약 인용이 될 경우에는 대선 선거운동까지 정권이 어디로 가느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또 그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고 연결돼가지고 더 큰 국론 분열, 또 국민 나라의 큰 혼란과 이 대결, 이것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 누가 대통령을 뽑히더라도 안 찍은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대통령 아니다 하고 불복하고 하는 그런 국가 위기 상황이 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그 차선의 해법이라도 좀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의 해법이라도 좀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작년 말에 탄핵 들어가기 전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내가 하야하겠다, 퇴임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쯤은 자기가 스스로 물러날 생각, 내년 2월까지 임기 안 채우고 중간에 중도 하야할 생각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그런 해법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가능성.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좋은 거는 탄핵이 기각되는 게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된다고 가정하면은 인용되고 난 뒤에 구속되는 경우가 제일 나쁘고, 두 번째는 구속은 안 되지만 또 수사를 받는 게 또 나쁘고, 그 다음이 그래도 자진하야 하는 것이 그래도 낫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낫다라는 그런 객관적 정황이 이런 걸 이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게 하는 그런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이다. 그런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여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선고 전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안, 자진하야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이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더니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여당으로 청와대에 그런 하야를 권유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얘기하기가 좀 여러 가지 조금 뭐가 있는데,
예, 지금 얘기하기가 좀. 이런 기류에 대해서는 청와대랑 교감을 좀 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가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 교감은 있는데 얘기. 뭐 하여튼 뉘앙스만 남겨놓겠습니다. 네. 뭐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기가 그래요. 저게요,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요. 인정하는 거죠? 예, 인정하는 거고요. 저게 이제 새로 나온 얘기도 아닌 것이고, 저게 흔히 이제 이른바 미국의 닉슨식 자진 하야 모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게 건의가 올라오고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거는 그건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0명한테 물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그 결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상황인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취재가 안 돼요. 확인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결심하지 못했다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지금 범여권과 청와대 사이에서 탄핵 전후해서 정치적 해법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도를 한번 해보자. 근데 그 이제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법적 사면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능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자신을 못하니까 대통령한테 강하게 건의도 하지 못하는 거고 대통령 입만 좀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서 자신의 의견은 또 밝히고 질문에 대답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뭐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지금 없다는 거죠. 오늘 사실상의 최종 변론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정치적 해법의 핵심은 아마 그걸 겁니다. 탄핵 결정 선고 전에 스스로 물러나면서 사법 처리는 안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정치적 해법 아니겠어요? 아까 원 기자가 얘기한 닉슨식 모델.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그게 미국하고 좀 상관성도 없고 가능성이 없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첫째 대통령께서 절대로 내가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전 대통령의 속마음과 교감이 돼서 여권에서 이야기 나온 게 아니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기각이 되면 전원 사퇴하겠다고 8월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핵은 끝까지 진행이 되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하야라는 문제는요. 일종의 그런 것밖에 안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 예를 들어 최후 변론도 헌법재판소의 진행을 방해한다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고 역사적으로 꼭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났을 때 많은 정치권에서 막상 인용이라 판결이 나고 혹은 기각이라 판결이 나면 국민들 간에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걱정은 정치권에서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진행 중인데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잡는 자체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합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야 간에.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 판결을 가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정치권에서 최소화시키도록 해법을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하나의 코스라고, 이 정상적인 코스지. 지금에 와서 질서 있는 퇴진 혹은 뭐 하야, 사퇴. 이것은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이 상상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이 혼란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된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인터뷰, 지난달 25일에 정규제 TV와 한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 들어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물러날지 아니면 탄핵 결정 선고를 지켜볼지 여러분도 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그 나라라는 거를 생각하는 그때부터 철들 때부터 어떻게 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고 국익을 더 신장하고 또 국민이 더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실 수 있나 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그것만이 어떤 저의 생애 목표다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 그만둘 수 있다는 말 같습니까? 아니면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그만둘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행동은 철저하게 이제 정치 이해타산을 따져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최종 목표는 물러나고 난 뒤에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든 중도 하야를 하든 물러나고 난 뒤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는데
물론 이제 그만두고 난 뒤에 본인이 이 사태를 시인하느냐 거부하느냐 또 검찰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 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정권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하야할 것인지 탄핵을 끝까지 볼 것인지는 결국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그 이후의 정치적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계속 살아남고 부활하고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최종 기준을 두고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그만두겠다는 말 같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지 않겠다는 말 정말 저런 말씀을 하셨나 할 정도로 그 뜻이 담긴 건 분명한데요. 만약에 하야의 뜻이 있었다면은 이 소모적인 논쟁이 있기 전에 뭐 1월 말이란가 이런 그런 어떤 기간의 어떤 뭔가 타이밍이 좀 맞았을 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이 와서는 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헌재에 나가셔서 최후의 변론을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 모습을 남기는 것이 영원한 박근혜 정치가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잠시 뒤에는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셔서 고수는 어떻게 지금 현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